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미술관의 전시기획실장 박준영입니다. 사실 니콜라스 파티는 1980년생이고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 호암에서 하는 첫 동시대 작가 전시예요. 호암에서 어떤 작가를 가장 처음으로 동시대 작가를 보여줘야 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시는 바대로 호암미술관이 사실 접근성이 미움에 비하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미술이나 근대 작가나 이 정도를 보여줬다가 저희가 하나의 미술관, 두 개의 공간이라는 어떤 모토를 세우고 호암미술관의 미움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서 재개관 이후에 프로그램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김학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기획전이 불교 전시였죠. 여성 젠더 관점으로 조명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니콜라스 파티의 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대 작가를 정하면서 젊지만 뭔가 저희의 소장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고현을 아우르면서 미술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작가인데다가, 그리고 사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어떤 전시 연출면에서의 파워도 있었고 많은 부분을 아우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를 초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작가로서는 지금까지의 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서베이 전시입니다. 그 전에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점수는 100점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는 대부분 그 미술관의 소장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고 작가 작품은 한 40, 50여 점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그 기존 회화 조각 48점, 신작 회화 20점, 그리고 전시장에 직접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파스텔 벽화 5점, 그리고 저희 고미술 소장품이 점수로 하면 8점, 그리고 뻔으로 하면 한 12건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시고요. 그리고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부터 근현대를 아우르는 미술사를 좀 확장적으로 다루는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재개를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더스트라는 전시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파스텔이 사실은 더스트, 가루이잖아요. 그래서 파스텔 고유의 어떤 약함이나 일시성을 인간 문명, 자연의 지속과 소멸에 대한 사유로 확장하는 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겁고 생의 덧없음을 얘기한다든지 지금의 지구 종말의 위기를 예상한다든지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전시는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고 화려하고 또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간 존재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소장품 중에서 십장생도 10곡병과 권선도의 모티브를 참조한 초상, 신작 8점을 함께 선보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이 작가가 전시 자체를 작품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주는 아주 총체적이고 몰입적인 그런 극과 같은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토크에서도 대부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작가의 이런 이력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저 위에 있는 로잔 예술대학교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예술대학교를 다니면서 작가가 경험한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지금 현재 작가의 작품 재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12살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작가가 스위스 로잔 근처에 있는 빌레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스위스 하면 생각나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나실 텐데 특히 그 로잔 근처의 빌레트라는 마을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와이너리 마을이었고 거기에 산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 작가들이 그 와인 공장에 그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에 수채화로 풍경을 그려서 그 그림을 주는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런 많은 예술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풍경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작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세 때 친구들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반항심도 있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피티를 했는데요. 그래피티를 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10년 동안이나 그래피티를 했고, 돌아다니면서 떼제베 같은 데다가 20분 만에 그림 그리고 도망치고 경찰에 잡히고 그거를 반복을 하다가 사실은 10년 후에 경찰에 지급해야 되는 파인이 어린아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벌금을 갚아야 했던 그런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그 벽화들은 사실 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잔 예술대학에 가서 이 작가가 경험한 게 사실 영화 전공으로 들어가서 영화가 조금 그런가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바꿨는데 그래픽 디자인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약간 온라인 기반의 그래픽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3D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졸업 작품을 낼 정도로 어떤 스크린 기반의 작업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작가의 작품을 보면 사실 디지털 렌더링의 어떤 부피의 환영이나 그런 형태의 환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작가가 이제 대학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워낙 빠른 거에 익숙한 작가고 그래피티를 하고 막 이랬던 작가다 보니까 유화가 너무 느려서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5개, 많이 그래도 10개 이하를 그렸는데 왜냐면 마르는 걸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유화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도 사실 성격상 유화를 잘 못했었거든요. 이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덧바르면 그림은 망칠 수밖에 없고 그런 작가의 어떤 속도감이나 에너지가 사실 이 작가가 다른 작업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작가가 너무 호기심이 많고 사실 그런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던 작가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그려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세월이 지나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그려졌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장르화를 택하게 됐어요. 풍경, 정물, 그리고 나중에 13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개인전들의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저희 벽화는 사실 이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한 성당의 그 건물 내부를 다 천장까지 다 덮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저희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는 아치의 모습이 보인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그냥 페인팅이 아니라 벽화예요. 벽화 상태로 저렇게 그린 거고 그래서 작가는 전시를 할 때마다 전시 전에 그 공간에 거의 한 달, 적어도 한 달전에 가서 머물면서 벽화를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바덴 프리더 브루다에서 할 때는 가서 벽화를 몇 개 그리기로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몇 개 그리고 어떤 건 지우고 막 이럴 정도로 심지어 저런 규모의 전시를 하면서도 전시 구성을 한 데 있어서 사실 준비와 즉흥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전시를 구성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파스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선 먼저 파스텔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작가가 파스텔을 만난 게 2013년에 바이에른 미술관에서 이 피카소의 떼트 fem라는 여인 두상을 보고선 너무 매료가 된 거죠. 굉장히 작은 피카소의 파스텔 초상이었는데 그 초상을 보자마자 너무 매료가 돼서 그 다음 날로 그 아트샵에 가서 파스텔을 사서 그거를 베껴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그리다 실패하면서 이제 파스텔의 재료적인 특성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파스텔이 가진 재료의 역사 같은 것을 매체로서의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장르가 이 파스텔이라는 매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딱 들어가는 매체라는 걸 알고 나서 그가 그 전에 그리던
풍경이나 정물까지 다 파스텔로 그리게 되면서 전적으로 파스텔을 사용해서 그의 작품 전체를 만드는, 뭐 채색 조각도 있고 뭐 가끔 아크릴도 그리지만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피카소가 사실 그 당시에 초상이나 조각을 만들 때 초상을 그릴 때 영향을 받았던 게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이상화된 미였어요. 그리고 피카소의 작품도 보시면 이게 사실 머리만 약간 여자스럽지는 젠더가 없어 보이는 어떤 무성이고 중성적인 특징이 보이는데, 그래서 초기 그 니콜라스 파티가 그리던 초상들에는 이런 고대 그리스의 조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미라든지 전형적인 어떤 눈매라든지 인공적인 조각상의 모습이라든지 젠더가 없이 표현이 되었다든지 이런 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잘바 카리에라라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베네치아에서 가장 큰 명성을 누렸던 여성 파스텔 화가예요. 파스텔이 사실은 미술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영화를 누린 게 약 한 채 50년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로코코가 시작하면서 그 로코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정 문화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감각적인 어떤 매체로 초상을 그리거나 스케치를 하는데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프라고나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로코코 프랑스 작가들도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진정한 파스텔의 여왕은 이 로잘바 카리에라라는 여성 화가였고, 베네치아 사람이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불려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들을 다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 화가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당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렸는데, 18세기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코코가 진행되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앵그르 같은 작가들이 나와서 고전의 부활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성과 계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죠. 계몽주의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코코의 감각에 대해서 어떤 주류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리고 파스텔화에 대해서 점차 이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야, 그 정도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부분인데, 미술의 역사 속에서 파스텔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주류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이성이나 어떤 계몽에 대한 남성주의적인,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술사에서 다루어 오던 것과 다른 차원의 어떤 재료이자 매체이자 방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작가가 끌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무거운 가발을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런 초상을 그렸는데, 이 작가가 이 초상을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이, 이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 파스텔과 화장품이 똑같은 안료였고 똑같은 상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파스텔을 얼굴에 바르면 화장인 거고 그림을 그리면 파스텔화였던 거죠. 그래서 작가가 생각한 게, 그럼 로잘바 카리에라의 저 초상은 화장, 그러니까 가장이죠, 마스커레이팅인데 화장을 한 존재의 재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의 환영인 거죠. 환영의 환영을 그리는 초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어떤 영감을 받고, 본인의 작업, 초상 작업에 대해서 마스크 오브 더스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지로 이루어진 가면, 화장으로만 덮인 피부. 사실은 피부가 없는 거죠. 얼굴을 그린 파스텔을 지워내면 그 안에는 그냥 빈 캔버스잖아요. 그래서 카리에라는 화장을 한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면, 작가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인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과 참조에 의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고대 조각상이든 뭐 마네킹이든 뭐든 간에 어떤 미술사의 어떤 참조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실질적인 본질이 없이 화장만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먼지로만 이루어진 환영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이 작가한테는 이 파스텔이 물질이자 매체이자
그리고 내용이 되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매체 자체가 그 작품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벽화 타임랩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타임랩스 영상이고 아직 약간 마무리 편집 중인데 오늘 기점으로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게 사실 어떻게 작가가 벽화를 그리고 파스텔이 과연 어떤 재료인가를 너무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신 것처럼 사실 파스텔은 거의 작가가 그리는 걸 옆에서 보셔야 되는데 벽에다 대고 얘를 이렇게 긁으면요 한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요, 밑으로. 그 정도로 그냥 파스텔이라는 재료는 그냥 가루를 합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순수한 어떤 미디움이 없이 그걸 접착해서 만든 미디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툭 치면 부러지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보면 그 사방에 이제 부러진 파스텔과 그 그림 밑에 쌓인 한 이 정도 두께로 쌓인 이제 파스텔 가루와,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방에 잘 못 들어갔는데 들어오면 온몸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파스텔 가루가 날려서 작가는 전신 수술 입고, 마스크 도저히 일반 마스크는 안 되고요. 필터가 있는 마스크를 껴야지만, 그래서 작가의 건강이 정말 심히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근데 작가는 이 작업을 굉장히 즐기면서 심지어 자기는 먼지의 구름 속에서 아니면 안료의 구름 속에서 춤을 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그래피티의 그 에너지를 이 파스텔 벽화에서 다 분출시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하신 것보다 5개를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작가가 쓴 시간은, 왜냐면은 이 스위스 사람이라서 주말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9시부터 정확하게 6시에는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9 to 6를 지키면서 토일을 일하지 않으면서 이 벽화 5개를 딱 5주도 안 걸렸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에 작가가 쏟은 시간이 한 3, 4일 정도 된다고. 왜냐면 그 전에는 밑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보신 게 그 빨간 그걸 뿌린 그 밑작업이 뭐냐면, 이 파스텔 가루라는 게 매끈한 데서는 그냥 미끄러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 가루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미세한 그 벽면이나 종이의 요철 사이에 걔가 앉는 거거든요. 잠시 머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철이 좀 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콜크 더스트 중에 가장 파인한 콜크 더스트가 있는데, 걔를 주문해서 그거를 그 스프레이로 다 뿌린 다음에 그 부분이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그 요철 안에 꽤 그 두꺼운 그런 두께로 파스텔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그 어떤 표면 처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 어떤 분이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서 보시더라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저 파스텔 회화예요. 저게 1월 19일까지는 적어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걸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파스텔로 벽화를 그린다는 저 자체가, 저는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지금까지 한 20년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거든요. 파스텔로 어떻게 벽화를 그려? 근데 그걸 하면서 게다가 전시가 끝나면 얘를 지워버리는 파스텔 어떤 회화는 사실 유일무이하고 귀하고 독창적이고 오리지널하고 이런 화사가 가지고 있는 회화를 귀히 여기는 역사를 그냥 단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전시가 끝나면 그냥 다 지워버리는 파스텔 벽화로 이 작가는 사실 생의 덧없음과 지속과 소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근간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구름회화는 작가가 처음으로 그린 어떤
재난을 떠올리게 하는 잿빛 구름인데요. 그 전까지 구름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어떤 핑크빛의 막 그런 종류의 구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런 잿빛 구름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저걸 모사를 하면서 아까 굉장히 두껍게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름을 막 두껍게 칠하면서 저게 뭐 시멘트 빛이던 아니면 흙빛이던 뭐 잿빛이던 이런 파스텔도 하늘빛의 파스텔도 이미지에 안착하면 구름이나 하늘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밑으로 그냥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전시가 지나면 지워지고 이런 굉장히 덧없음을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렇게 만들어진 구름이 마치 벽에 붙은 그 파스텔의 두께만큼이나 너무도 재의 밀도가 높아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재로 변해서 나중에 돌로 굳어질 것만 같은 정도의 어떤 밀도감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또 저렇게 귀엽게 서수상 저희 저건 마지막 순간에 느끼긴 했는데요. 작가의 즉흥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호암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걸 노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너무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 동물 석상들이 예로부터 어떤 그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능에 있었던 굉장히 대표적인 동물 석상이고 신비로운 석상인데 저거는 당사자의 어떤 당나라 사자 모양을 본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쌍인데 그걸 1층, 2층으로 나눠서 갖다 놓으면서 작가가 저 구름 앞에는 저렇게 뒷모습으로 저걸 쳐다보게 놨는데 저 꼬리 부분에 있는 저 몽글몽글한 그 부분이 너무 구름 모습과 닮아서 세월이 지나서 마모되고 뭐 이렇게 뭉게뭉게한 느낌의 어떤 돌사자상의 그 뒤태와 구름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포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전시에서 전반적인 특징이 되는 본인의 벽화를 그린 다음에 앞에다가 작가는 이걸 콜라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콜라주 하듯이 자신의 작업을 겹쳐 걸거나 아니면 저의 고미술 작품을 앞에 놓거나 해서 전시 전체를 어떤 더스트가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 시간성을 가진 여러 층의 환영들을 전시를 통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엮어서 사실 시간이나 상징 어떤 그게 고대부터 근대, 현대 이래는 어떤 시간성과 어떤 다양한 상징들이 서로 교차하고 사실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엮여서 새로운 문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마릴린 디트리히라는 독일의 어떤 한 여배우와 미술사의 창조들을 담은 사실은 미술사 부엉이 샘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마릴린 디트리히의 초상 그리고 전체적인 포맷은 르네 마그리트의 저 공포의 동반자 그리고 그 중에 한 부엉이가 얘가 요거이고 그 다음에 뒤러의 부엉이 그 다음에 이 일본 작가의 부엉이 윌리엄 제임스 웹라는 사파 작가의 저 부엉이까지 미술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부엉이들을 참조해서 만든 그런 초상이에요. 이 모든 것, 사실 이 장면이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먼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구름의 환영과 그 환영에 담기지 않은 사라져버리는 먼지들과 전시가 끝나면 사라지는 환영과 그리고 그 사라지기 전에 각기 다른 시간의 층위와 상징을 가진 다른 작품들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다층적인 문맥의 전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는 바대로 저희 리움의 고미술 소장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전시를 전반적으로 꾸몄어요. 이 작가가 사실은 이렇게 고대부터 근현대의 미술사를 미술사 중에서도 뭐 단순히 작가나 작품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모티프나 뭐 파스텔도 재료였으니까요. 재료 그리고 양식,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서 자신의 어떤
먼지의 가면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문화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술관의 소장품을 연구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새롭게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사실 작가가 와서 저희랑 논의를 하면서 본인은 너무 고미술을 하고 싶고 고미술 작품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기 전에 나 이거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와서 직접적으로 작품들을 실견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고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작품은 이런 의미고 저 작품은 저런 의미고 그러면서 어떤 전시의 주제와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사실상 작가가 가장 처음 고른 작품이 저 10장생도 10곡병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저걸 고른 이유는 보시면 작가가 그리는 나무, 해, 산, 동물, 없는 게 없는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을 보고 작가가 이 그리는 어떤 민화의 어떤 색채 감각이라든지 재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어떤 롱세비티 심볼 그러니까 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심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부분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작가가 많이 영감을 받은 서구의 작가들이 사실 자연의 어떤 숭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숭고함을 담은 낭만주의의 풍경화라든지 어떤 상징주의적인 어떤 신비로움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지닌 작품, 어떤 숭고미를 담은 작품, 그리고 예로부터 사실 풍경은 인간과 대비되는 어떤 무한성, 영원성을 가진 자연을 그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작품 전시를 진행하고 작품을 선정하면서 이런 백자태오나 정선의 노백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김홍도의 군선도를 택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가 아까 더스트의 어떤 연약함을 인간, 문명, 자연의 어떤 지속과 소멸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고 인간의 어떤 유한성이 사실은 어릴 적부터 한 10살 이전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어떤 죽음의 운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이라든지 어떤 한 국가의 일시성 아니면 한 문명의 일시성 그리고 이 사실 행성의 일시성의 문제까지 이런 최근에 사실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고 언제 소멸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죽을 운명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 문명을 지속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항상 논의되었던 그러니까 장생이나 불명에 대한 어떤 인간의 영혼을 담은 그림들을 많이 택하게 됐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도가의 그 신선들을 담은 군선도를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자연의 모습을 담은 저 금리산수 인물 연모도첩이라든지 그리고 작가의 그 공룡 작업과 연계해서 성동 운용문 음판이나 공동 용두보단 같은 그런 고미술 작품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작가가 전시를 어떤 총체적인 무대로 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주제와 함께 전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작가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다 기둥이에요. 저희가 호암미술관에 원래 박혀있는 기둥들인데 저 기둥들을 없애면서 중세 건축에서 나타나는 어떤 회랑이나 회랑 공간과 다른 이게 회랑으로 이어지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출입문은 다 아치로 만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가 1층, 2층인데 정확하게 도면으로 보시면 마치 거울같이 그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밑에 부분에는 사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나 어떤 땅의 문제를 다루는 조금 더 무거운 색깔을 담았다면 위에 부분은 저렇게 약간
천상, 셀레스트리아라는 느낌을 담은 조금 더 신성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한 게 이번 전시의 공간 연출의 특징이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실 작가가 저런 중세 건축에서 나오는 저 아치 형태는 포마블이라고 하죠. 가짜 대리석 페인팅과 함께 굉장히 많이 차용하면서 매 전시마다 사용하는 그런 모티브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마블, 여기에 있는 흰 마블, 그리고 중세 그 프라 안젤리코의 어넌시에이션에 나오는 저 아치의 형태 같은 것들은 매 전시마다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적 구조로 사용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시작되면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게 저 폭포 벽화인데요. 이게 마지막에 그리자고 결정이 된 벽화예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전시 공간에 그리는 것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 벽화를 그리는 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조르고 졸라서 그 로비 공간에까지 저렇게 벽화를 그리게 됐어요. 이 로비에 있는 이 공간, 계단 폭이 한 4몇 미터고 저 아까 보셨듯이 벽화를 그리려면 체인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 화실 가루가 너무 날리기 때문에 계단에 있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에 사실 가시면 지워지지 않은 파스텔 가루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아마 로비 전체를 덮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벽화 작업을 위해서 딱 요 네모의 공간에 챔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실은 감상거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 벽화를 그린 거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린 벽화인데 어떤 연유에서 폭포를 그리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작가가 한 얘기가 호암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저 폭포의 물이 기원에 있는 연못으로 이어지고 그 연못이 연결되고 그 앞에 있는 호암 호수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폭포를 그렸다고 하고 사실 아까 공간적으로 1층이 어떤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2층이 좀 더 산이나 하늘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폭포가 딱 정확하게 그 땅과 하늘의 중간에 있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연결 지점을 갖고 있는 모티브이고 보통 여태까지 그렸던 폭포들은 다 어떤 푸른색, 초록색 기반의 어떤 단색조를 띠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떤 크리즈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살 풍경을 담고 있는 어떤 느낌도 있고 인간의 지속과 소멸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살 풍경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붉은 색의 어떻게 잘못 보면 이거 만두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주름진 살덩어리라든지 이런 돌 같아 보이지 않은 어떤 인공적인 느낌을 가진 그런 폭포의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전시장은 쭉 들어가면서 보실게요. 사실 그 회랑 같은 그 첫 번째 방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 초상들, 약간 명정사진 같기도 한데 그런 흑백의 초상, 기본적인 초상들을 지나면 처음 마주하시는 공간이 크리스 방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 방을 처음 놓고자 하면서 좀 이 전시의 주제를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작가랑 많이 했는데 사실 작가가 장르화를 그려서 정물, 초상, 풍경들이 꽤나 분명한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작업 중에 이 주름 연작하고 곤충은 장르화의 특징을 벗어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사실 이게 신체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름진 어떤 살 풍경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내장에 있는 액체가 흘러나와서 덮인 어떤 풍경 같기도 하고 사실은 삶과 죽음이나 인간이나 유기물이나 무기물이나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는 굉장히 경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곤충도 이건 파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곤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변폐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형의 가능성 삶과 죽음의 중간 아니면 시체에 자꾸 곤충이 달라붙는 것처럼 어떤 죽은 상태인지 산 상태인지 모르는 이런 경계 지점에 있는 풍경이자 신체
담아내는 이 작품들이 저희는 정선이 가지고 있는 이 노백도의 특징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백도는 사실 목숨 숫자를 저렇게 나무 노송의 형태로 늙은 잣나무의 형태로 저렇게 구현을 한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미술 수장품 중에서 정선의 작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식물이 가진 신체성, 그런 나이듦에 대한 차유를 식물의 형태나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드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 주름진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 크리스 주름 작품에 나오는 주름진 형태와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놓게 되었고요. 주름 작품이 이탈리아 화가이죠. 16세기 화가인 브론치노의 저 해부학적 인체 표현을 참조한 작품인데요. 여기 있는 이 피렌체의 산 로레초 성당에 있는 벽화 작업이라든지 브론치노가 많이 그렸던 저런 해부학적 드로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어요. 사실은 해부학적 연구를 하면서 인체의 근육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울퉁불퉁한 특징들이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이 되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얼굴이나 팔다리를 다 잘라서 그 울퉁불퉁한 인체 표현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신체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풍경인지 모르는 어떤 풍경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곤충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얀반 카셀이라는 사실 네덜란드 화가들 중에서 네덜란드 정모를 그렸던 많은 화가들이나 어떤 장르화를 그렸던 화가들 중에서 곤충을 많이 그렸던 화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와 그 다음에 작가가 굉장히 사랑한, 저거는 사실 작가의 소작품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오토 마르세우스 반 슈리크라는 소토보스코라는 어떤 네덜란드 장르화의 하위 장르였던 어떤 그림을 그렸던 이 작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토 마르세우스 반 슈리크 같은 경우에는 숲의 어떤 하단부라 그럴까요? 그래서 습지 같은 곳에 있는 곤충이나 도마뱀,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변태하는 가능성을 지닌 저런 생명체들을 많이 그렸던, 장르화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곳곳에서 전시장에서 조각에 도마뱀이 그려져 있다거나 개구리가 그려져 있다거나 곤충들이 그려져 있는 정물 혹은 초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 작가와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큰 방에 들어가면 전시장에 있는 벽화가 보이는데요. 이 동굴 벽화는 아이러니하게 작품 제목도 동굴이지만 동굴 벽화이지요. 그래서 예술의 가장 첫 번째 형태가 나왔던 그 동굴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고, 사실 동굴이 미술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지면서 상징적으로 어떤 어머니의 자궁 공간, 아니면 생명의 탄생의 기원이 됐던 공간, 무덤과 같은 어떤 제2의 공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졌고, 특히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동굴이 가진 어떤 생명 탄생의 기원이라든지 인류의 기원 같은 그 이미지 앞에 저희가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이고요. 곡박에 소장된 이 테오 작품을 같이 놓게 되었어요. 이 테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작가가 그 얘기를 아티스트 톡에서도 하기도 했는데, 작가가 처음에 백자를 골랐거든요. 백자 그냥 달 항아리를. 그러면서 저희가 이 문맥을 좀 더 확장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태호가 어떤 왕가의 어떤 왕손이 태어나면 태나 탯줄을 그 안에다 담아서 풍수 좋은 곳에 묻었던 어떤 조선시대의 전통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굴 벽화와 태호를 매치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굴 벽화 같은 경우에 작가가 참조한 작품이 이 윌리엄 드고브드 링크라는 이 벨기에 상징주의 작가가 동굴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특징을 어떤 단색조의 어떤 회화 형식으로 만들어낸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작가의 동굴 작품을 보면 이렇게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이 어두워지는, 저희 동굴 벽화와 같은 그런 동굴 벽화가 있는가 하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동굴 벽화를 그린 저 조셉 라이트 절비라는 사람의 상징주의 저 회화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 벽화를 참조하게 된 작가들이 이 작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시면 저렇게 늪 풍경이라든지 그 방에는 뭐 구름이라든지 이런 신비한 풍경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경화가 어떤 특수한 장르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15세기 이후죠. 장르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낭만주의에서 굉장히 많은 풍경이 그려졌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라든지 그 자연의 숭고를 다루는 그런 종류의 낭만주의 풍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가가 많이 참조한 풍경화들이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없는 그런 풍경들인데 보면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인류 이전의 풍경일 수도 있고 인류가 사라진 이후의 풍경일 수도 있고 이게 100년 전의 풍경인지 어느 시간의 풍경인지 모를 인간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그려요. 그래서 작가의 풍경들은 대부분 굉장히 뭐 약간 이상적이고 황량하지만 아름답고 인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어떨 때 보면 유토피아나 낙원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잃어버린 신라권일 수도 있죠. 그런 굉장히 숭고한 풍경을 그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많은 미술사를 참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복사 붙여 넣기처럼 굉장히 많은 풍경들이 유사한 형태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저 동굴이 있는 초상, 나무가 있는 세폭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포마물의 특징을 가진 저 좌대와 이런 종교화의 특징을 가진 세폭화들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잿빛 구름하고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구름의 모습인데 이 풍경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많은 뭐 낭만주의 풍경 같은 거를 묘사를 하다가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산수화라든지 아시아권에 있는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동양 산수화가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작품에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상이 아까 보여드린 초상이 있죠? 그 건너편 방으로 가시면 이런 꽃이 있는 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화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벽화 같은 경우에는 잠시 미술사 얘기를 할 텐데 낭만주의 화가인 한세웨네거의 나무 풍경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간 나무 풍경의 특징이 작가의 작업을 굉장히 잘 드러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본인이 풍경화를 하면서 보통 작가의 풍경이 보통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풍경이나 정물 자체를 굉장히 단순한 형태, 뭐 예를 들어 조르주 셰르가 모란디가 어떤 정물을 그릴 때 팥만 그린 것처럼 어떤 풍경을 그릴 때 나무 풍경만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되고 전형화된 어떤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을 작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원래 유기적인 나무는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이런 에메네거의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건축의 구조처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뀌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 단순화된 특징들을 저렇게 살려서 벽화를 그릴 때 특히 바닥부터 천장까지 연결되면서 어떤 건축적인 특징이 변화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벽화를 그리는 주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저렇게 버섯으로 변한, 몸이 변한 어떤 여인이 있는데 저 버섯 여인의 경우에는 저는 이 풍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버섯은 저걸 그렸을 때는 작가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마르세우스 반 슈이크라는 작가의 버섯 그림들을 싹 다 샘플링해서 여기다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버섯 초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보시면 몸이 있는데 몸 자체가 그냥 버섯으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위에 버섯이 붙은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버섯으로 변해버린 이 모습이나
아니면 저렇게 홀령처럼 변해버린 인물의 홀령 같은 특징이라든지 변태를 상징하는 저런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약간 일종의 변종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되면서 지구 끝까지 살아남는 게 버섯이라는 요즘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구 끝의 버섯이라든지 나칭의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랑 이건 보는 사람의 해석일 텐데 그런 게 연결이 되면서 마치 인간이 버섯과 혼합이 되고 하이브리드 종이 되면 이 인간은 좀 지구 끝까지 살아남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붉은 숲 앞에 걸려있는 모습이 조금 그런 종말적인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폐허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 폐허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낭만주의에 이르면 폐허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면서 그 이전 세대 문명의 화려함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일시성과 덧없음 그리고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명의 쇠락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풍경으로 이 폐허가 많이 그려졌는데 이 폐허를 작가가 아놀드 베클린이라는 이 폐허 풍경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작가의 풍경을 딱 보면 폐허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덧없음, 베클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의 덧없음을 좀 더 어두운 방식으로 다크 로맨티시즘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느낌을 좀 자아내는 어떤 폐허의 풍경이라면 이번에 그린 작가의 폐허 풍경은 아치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빛이 굉장히 뽀얗게 새어나오는 어떤 창문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폐허는 폐허인데 약간 성당 같기도 하고 약간 스카이스크래퍼 같기도 하고 약간 고층 건물 같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미지의 어떤 풍경이 폐허는 폐허이지만 이게 멸망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파괴를 상징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사실 무너진 문명의 폐허에서 새로운 문명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런 어떤 희망을 포착하는 건지 모르는 멸망과 새로운 시작의 중간 지점에 있는 스냅샷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굉장히 그 중간 지점 폐허이지만 좀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폐허로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요번에 군선도와 십장생도를 모티브로 한 신작 초상 8점 중에 2점이 나옵니다. 바라보는 지점에 십장생도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숨은 그림 찾기용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기도 한데 사실 십장생도에 나오는 이 사슴들이 여기에 사슴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십장생도에 나오는 복숭아를 보면서 작가가 가장 좋아했던 게 작가가 사실 복숭아를 많이 그렸어요. 그 전에도 어떤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섹슈얼리티라든지 어떤 그런 상징도 있지만 어떤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잖아요. 되게 천상의 아이디얼한 어떤 과일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섹슈얼리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과일인데 그런 특징이 이 십장생도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재밌다며 이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림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보신 버섯 여인처럼 그냥 몸은 완전 사라져 있고 복숭아 밭으로 흡수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도 몸 없고 사슴으로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인간 종의 어떤 변화까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초상이고 이 작가는 이거를 팔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팔선은 특정한 어떤 경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물을 정확하게 지킨 건 아니고 이 작가가 생각하는 여기서 군선도랑 십장생도에서 봤을 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뽑아서 작가가 얘기하는 상상의 팔선을 만든 거죠. 보시면 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십장생도에도 나오지만 이 딱 특정한 형태는 이 명나라 시대의 학 그림을 참조한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저희가 군선도를 모티브로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물어봤더니 작가가 작년에 왔을 때 저희 M1 공간을 보면서 저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총장
성자동체연합 표현 주제가 우리의 북보고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선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선도에 나온 이철계가 저렇게 약간 술꾼처럼 술 취한 어떤 사람처럼 나오면서 이제 표주막을 항상 들고 나오는데 저 모습을 보고 저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중에 청자 주제를 그려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작품이고 사실 군선도에도 사실 신선들이 가진 경물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표주박일 수도 있고 뭐 당나귀를 타고 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박쥐는 사실 그 상징에 속하지 않는데 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장가로 위에 가끔 이렇게 박쥐들이 그려진다고 해요. 이 박쥐를 보고서는 사실 서양에서 박쥐는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굉장히 악한 존재로 여겨지거나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복을 가져온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유물들의 박쥐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청나라 시대의 저 박쥐 도자도 그렇고 작가가 참조한 게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박쥐의 어떤 다른 상징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박쥐를 담은 초상을 그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장가락을 타고 다니는 저 당나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하루에 뭐 수만 리를 가는 능력을 지닌 당나귀인데 그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 장가로가 걔를 종이처럼 접어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런 당나귀고요. 그 당나귀를 사실 작가는 직접적으로 샘플링 하지는 않고 사실은 작가가 샘플링한 당나귀는 이 두 개의 당나귀예요. 고야에 말기 이제 로스 카펜테로스라는 말기 그 동판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두 작품 중에 이렇게 그의 할아버지도 그러했다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이 당나귀들은 사실 뭐 성직자나 정치가들의 어떤 무능함이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비판하기 위해서 고야가 그린 그런 당나귀의 모습인데 뭐 인간의 무능함, 뭐 정치인들이나 세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쓸데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당나귀를 모사한 건데 그 당나귀들의 모습 그래서 이게 어떤 신선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와 만나면서 미술의 역사 속에서 당나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음을 그냥 이 작품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작가가 이 동물을 같이 초상화 그리기 시작한 게 풍경이 인간과 어떤 자연의 변화하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장르라면 초상도 사실은 지금 그냥 계속 굉장히 단순한 초상, 인간만 있는 초상만 그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동물을 함께 그리면서 인간과 동물의 어떤 변화하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담아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꽃은 저 명나라 시대의 연꽃과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군선도에서 절대 사진 찾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 김홍도의 익살과 재치가 사실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신선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가 뭐 그런 성리학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 도교가 가지고 있는 저 신선 사상이 길상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서 17,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도 전해지고 이런 도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선 사상,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신선이 되어야지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신선 사상이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신선도들이 그려지고 선물로 전해졌는데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선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랄까요? 화상 분선도나 뭐 그런 예를 들어 파도를 타고 간다든지 산을 타고 구름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굉장히 원경의 상태에서 신선들이 구름을 타고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지는 신선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그런 소장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구름과 파도를 싹 빼고 굉장히 인간적인 신선들의 모습을 굉장히 크게 배경 없이 담아내면서 거기에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이 군선들을 같이 따라 그 서모의 잔치로 향하는 그런 동물들까지 같이 그렸어요. 거기에 이제 개가 들어오는데 이 개가 저한테는 너무도 그 미래주의의 자코모 발라의 개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달발개를 작가가 그대로 따서 양갈래 머리로 저렇게 붙이면서 김홍도의 어떤 드래프트맨십이라 그랬죠. 그 옷주름에 가진 그 속도감, 그거를 파스텔로 모사하기 위해서 사실 옷주름은 1획이라면 파스텔은 이거잖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겠지만 그 파스텔 1획을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모사한 흑백의 초상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십장생도 앞으로 이런 사계 풍경이 그려지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 잃어버린 신라권인지 아니면 인류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는 어떤 시간성을 가늠할 수 없는 풍경이 가진 특징, 그리고 사계라는 거는 사실 시간의 순환을 보여주는 어떤 특징을 가진 거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순환하는 어떤, 심지어 작가가 많이 그리는 선셋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지속적인 순환이나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십장생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낙원의 풍경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호암의 가을 풍경을 보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정물이 놓여져 있는데요. 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모르셨죠. 사실 작가의 정물화가 보시면 아마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이 거의 가장 첫 번째 정물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예전부터 하던 그 디지털 렌더링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정물의 특징을 보여주면 점차 작가가 그리는 정물들의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가 담기는 것 같이 지치고 나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고, 아니면 혹은 그 돌정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이 생을 다해서 화석처럼 굳어져서 돌처럼 굳어진 어떤 과일의 상태를 보여준다든지, 유기물과 무기물이 아예 상태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인간화된 특징을 보여주는 정물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고 하니 앵그르의 터키 탕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뭐 관능적이긴 하지만 서로 얽혀서 이렇게 기대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에서 이 정물화를 그렸다고 하니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아까 풍경도 그렇고, 아까 폭포, 붉은 폭포, 붉은 숲, 그리고 이런 정물도 그렇고, 가만 보시면 모든 게 굉장히 어떤 인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정물과 풍경. 그리고 역으로 반대로 보면 초상들은 인간의 개성이나 어떤 특징이 다 사라져 있고 복잡성이 다 사라져 있고, 작가가 마스크 오브 더스트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환영밖에 안 남은, 먼지로 만든 환영밖에 안 남은 어떤 전형성의 가면의 뭐 조각상의, 아니면 심지어 저는 그걸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아바타의 특징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사라진 초상, 그리고 인간화된 정물,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이 처음으로 이거 사실 4점만 여기 가져왔지만 6점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한데요. 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왜 작가 아이를 그린 저 아기 페인팅과 같이 놨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냉정하고,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2억 년 전에 지구를 다 지배하고 뼈만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과학이나 상상에 의지해서 공룡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현을 시작한 게 19세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이제 공룡을 그 뼈의 모습을 추적해가면서 공룡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재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화론이 발달을 하면서 우성과 열성 중에 열성이었던 공룡이 결국은 부족하고 사납고 무섭고 무식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야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낳게 되면서 공룡은 항상 크고 무식하고 사나운 그런 존재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룡을 디니그레이트 하지 말, 그러니까 폄하하지 말라는 어떤 글을 나중에 남겼을 정도로 공룡은 헐리우드에 올 때까지도 굉장히 사납고 지구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몬스터 같은 존재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작가의 이 공룡을 그림을 보면 누군가 저거를 떼서 주머니에 놓고 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온순한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고, 멸종된 동물의 평화로운 모습이 평화로운 아기의 초상과 함께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가는 초상을 그릴 때 단 한 번도 모델을 보고 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상상을 통해서 참조를 통해서 그렸는데, 이 아기 그림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자기 아기를 그린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기념할 만한 새 생명의 탄생을 그려내는 건데, 이 탄생이 사실은 토마스 모이니안이라는 엑스리스크라는 책을 쓴 사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탄생의 의미 있는 이유는 그 탄생이 지속돼서 누군가의 죽음을 커버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인류의 종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내 아이니까 예뻐 뿐만이 아니라 이 종의 탄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 공룡 그림은 실질적으로 아니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종도 없어져, 지구상에서 없어져를 보여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종말론을 얘기할 때 행성의 위기, 세상의 끝을 얘기하지만 이 인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간의 어떤 멸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깨닫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행성도 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이 우주도 사라질 수 있대, 태양계도 다 사라질 수 있대, 이런 학설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지속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생명의 죽음을 극복해서 장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영원성에 대해서 이 영원성이 사실은 그냥 꿈만 꿀 수 있지 가능하지 않은 거래라는 이런 어떤 자각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 사랑스럽지만 굉장히 냉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공룡도 인간이 상상을 통해 재현한 거지만, 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또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을 함께 놓아서 신비로운 산 앞에 놓였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풍수에서 산을 용으로 비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산과 용이 같은 그런 상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용을 항상 거론을 했던 그런 풍수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이 흥미롭게도 이 용도분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도가 산에만 있었던 그 고려시대 사찰 같은 경우에 그 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15, 17m 되는 단간을 놓고 그 위에 깃발을 달아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단간인데, 그 위에 용머리가 달려서 그 상징을 알 수 있게 하는 미니어처가 딱 이 작품밖에 없어서 이게 저희 국보로 지정된 거거든요. 이게 미니어처이지만 그만큼의 의미를 가진. 근데 이 미니어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게 다 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표면이 이제는 다 이제 없어져서, 사실 그래서 저희 도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두보당에 있는 그 벗겨진 표면과 파스텔 이렇게 가루들이 같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표면이 변화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들을 함께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약간 복붙한 것처럼 디지털 렌더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약간 동양 산수화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되게 어색한데 보니까 다 복붙한 것 같고 디지털 렌더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가는 자기의 그림들이 약간 3D 인척하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할 정도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약간 동화 같아서 좋아하는데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풍경, 폭포의 풍경과 주름이 있죠. 이 주름이 그 다음 방에서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장면과 그 전의 장면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 사실 커튼 같은 경우에는 미술사에서 사실 커튼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 세계와 재현된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장치로 그려졌던 모티브이고 그래서 회화가 재현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티브였거든요. 결국은 작가도 파스텔로 그리는 이 그림이 그리고 회화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재현이고 환영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파스텔화는 먼지로 이루어진 환영이자 마스크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굉장히 잘 연결되는 상징을 가진 모티프가 이 또 커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커튼들은 미술사 커튼의 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카라바치오라든지 렘브란트의 커튼, 그 다음에 헤리트 그 다우의 커튼들을 같이 뽑아서 딱 커튼만 그려낸 그 시리즈들도 있고요. 아까 사실은 이 방을 얘기하면서 이 전시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작가가 이번에 낭만주의적 숭고나 어떤 유토피아적인 풍경을 넘어서 재난, 재앙의 풍경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 그래 지구 위기고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그렸다기보다 어차피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의 변화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미술의 역사를 탐구하는 게 이 작가가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재난의 풍경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재난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이걸 겪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격렬하게 일어나는 뉴스에서 맨날 보는 산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산불 작업을 보면서 이 작가가 모티브를 얻은 거는 소돔과 고모라 페인팅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난은 보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게 자연의 어떤 성남을 드러낸 자연의 어떤 화를 드러내는 뭐 화산이나 어떤 폭발이나 이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전쟁 때문에 폭파된 어떤 만들어진 그룹 아니면 핵폭발로 만들어진 버섯 그룹 아니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구름도 사실은 화산 폭발의 장면일 수도 있고 버섯 구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산불의 어마어마한 화염일 수도 있고 지금 최근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의 화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재앙의 장면은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좀 상기하게 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모이니안이 한 얘기 중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본인의 유한성, 스스로의 사라짐을 깨닫게 된 인간이 만들어가게 된 문화와 문명. 그래서 문화와 문명의 사실은 기원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본인은 죽어도 그 자기가 만들어낸 고층 빌딩이던 피라미드던 아니면 이 모든 예술 작품이던 문학 작품이던 그 유럽에 가면 잔뜩 있는 고딕 성당이던 이 모든 문화의 흔적들이 이 종의 지속을 염원하고 유한성을 극복하고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어떤 바램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치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지금 사실 니콜라스 파티가 모티브로 삼은 이 모든 상징들이 사실은 인간의 그런 지속성의 열망을 담은 그런 역사를 담은 재현의 역사를 담은 그런 시간성과 상징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이렇게 켜켜이 담겨져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사실 이 재료 먼지가 가지는 특징이 어떤 내용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셋 풍경과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군선도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오페라 중에 천사의 죽음이라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2017년에 초연된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의 장면이 사실 사람들이 연회장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연회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갇혀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뭐 약간 선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뭐 사랑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오페라였는데 그 오페라 초연 당시에 이 작가가 카르마라는 곳에서 그 일종의 특별 행사처럼 이 전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12개의 이제 초상이 저렇게 걸려 있었고 마치 그 오페라처럼 사람들이 그 파티장에 초대가 돼서 거기에 만찬이 차려져 있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소에 못 나가는 상태로 저 뒷모습 초상들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어야 하는 그런 형태로 연출된 전시였었는데 이 작품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사실 이 군선도의 행렬을 생각을 했어요. 초상들을 보면 마치 그 시간 안에 갇힌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장에 갇힌 것 같고 어딘가를 바라보는데 그게 어떤 복숭아 가득한 천상의 풍경일 수도 있지만 핏빛 가득한 어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지옥 같은 곳일 수 있고 상처 입은 몸을 어디도 가둘 수 없는 그냥 백색의 공허한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내세와 현세의 어떤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 있는 초상은 뒤에 현세에 약간 미련을 가진 것처럼 등에다 르포를 붙이고 저렇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과 이 군선도의 행렬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부딪힌다고 생각했던 거죠. 군선도 자체도 아까 문화가 어떤 지속성을 염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면 그냥 장생이나 영생, 그냥 오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뿐만 아니라 이 인간종의 운명을 마지막 작품에 이렇게 이몰탈, 이렇게 신선 풍경, 죽지 않는 사람의 풍경으로 왔지만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그걸 그린 것도 인간이고 그 도가의 사유마저도 그런 지속성을 염원하는 인간의 어떤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전시가 그렇게 뭐 신선으로 이 종말을 극복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아이러니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그 상징들이 교차되면서 많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마지막에 놨습니다.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